이 미친년이 진짜.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나한테 대들어. 여기가 내 구역이야. 태식은 주먹을 불끈 쥐고 서윤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하지만 서윤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대의 모든 움직임을 하나하나 눈에 담고 있을 뿐이었죠. 거리, 각도, 그리고 타이밍까지 완벽하게 계산하고 있었어요. 아, 그 전에요. 혹시 여러분이 사는 동네 이야기로 영상을 만들고 싶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 꼭 참고하겠습니다. 부산역에 내린 박서윤의 발걸음은 터벅터벅, 무겁고 또 조용했습니다. 어깨엔 군용 가방 하나만 덜렁 메고 있었죠. 옷은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떡 벌어진 어깨는 여전히 꼿꼿했어요. 육군 707 특임단에서 받은 짧은 휴가. 그것도 작전 중에 다쳐서 억지로 나온 휴식이었습니다. 왼쪽 어깨에 남은 총상 자국이 옷 위로도 희미하게 비쳤죠. 다갈치 시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냄새가 훅 코끝을 찔렀어요. 짭짤한 생선 비린내와 젓갈 냄새. 그리고 바다 내음이 뒤섞인 공기. 어릴 적부터 늘 맡아오던 바로 그 고향의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서윤에겐 그 정겨운 냄새마저 어색하게만 느껴졌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화약 냄새와 숨막히는 긴장감에만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엄마, 저 왔어요. 생선을 다듬던 김미자 씨는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어요. 어느덧 30이 된 딸의 얼굴에는 아직 소녀 시절의 모습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날카롭고 경계심으로 가득 찬 마치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된 맹수 같은 눈이었죠. 서윤아, 아이고,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야. 미자 씨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딸이 군대에 간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그녀에게 딸은 보듬어줘야 할 아기 같았어요. 특히 최근 몇 년간은 연락도 잘 안 됐고 전화를 해도 늘 바쁘다는 말만 했으니까요. 괜찮아요. 이제 좀 쉬려고요. 서유는 짧게 대답하며 익숙하게 앞치마를 둘렀어요. 손놀림이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일을 도왔던 기억이 몸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거든요. 칼을 쥔 손은 여전히 정확했고 생선포를 뜨는 솜씨도 녹슬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자 씨는 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에 서윤이는 수다스럽고 장난기 넘치는 아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웃는 모습도 거의 볼 수가 없었죠. 무엇보다 항상 주변을 살피는 그날 선 시선이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서윤아, 이제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바짝 긴장하고 살 거야. 엄마의 말에 서윤은 손을 멈칫했어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는 사람답지 않게 살아온 걸까? 아니면 군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인간다운 삶과는 거리가 먼 일일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아니다. 아무것도 그냥 엄마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미자 씨는 더는 말을 잇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내 딸이 이제 총 대신 숟가락을 들고 적이 아닌 가족을 보며 살아가기를, 전쟁터가 아닌 평범한 우리네 일상 속에서 활짝 웃을 수 있기를. 해가 저물어갈 무렵이었어요. 시장 저쪽 끝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욕설과 고함 소리, 그리고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까지. 서윤의 몸이 본능적으로 딱 굳었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는 레이더가 저절로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런, 또 시작이네. 미자 씨가 한숨을 푹 쉬며 중얼거렸어요. 그 표정에는 체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듯한 반응이었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니다.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서유는 이미 그 소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군 생활을 통해 폭력의 냄새를 맡는 법을 배웠거든요. 저 소리는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일방적인 억압, 그리고 약자의 비명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유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군대에서 몸에 밝힌 습관이었죠. 몸은 편한 민간인 옷을 입고 있었지만 생체 시계는 여전히 군인의 것이었어요. 조용히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미자 씨는 벌써 일어나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엄마와 딸, 두 사람의 새벽은 아무 말 없이 시작됐습니다.
서유는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아 생선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칼질은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군에서 배운 정밀함이 일상의 작업에도 그대로 스며들어 있었죠. 서윤아, 천천히 해라. 그러다 손 다치겠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죠. 서윤의 손에는 딱딱한 굳은 살이 박여 있었어요. 총을 잡고 로프를 타고 철봉에 매달린 흔적들이었죠. 미자 씨는 그 손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20살에 떠났던 딸의 손은 보드라웠는데 지금은 전쟁터에서 구르다운 군인의 손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시장이 본격적으로 북적이기 시작한 오전 9시쯤 서유는 처음으로 강태식을 목격했습니다. 키가 크고 덩치가 산만한 남자였어요. 빼입은 양복 재킷과는 어울리지 않게 발에는 슬리퍼를 찍찍 끌고 있었죠. 목과 손목에는 굵은 금목걸이와 금팔찌가 번쩍거렸고 짙은 향수 냄새가 멀리서도 진동을 했습니다. 어이, 할머니 오늘 장사 좀 되시나? 태식이 한 노점상 앞으로 다가가며 능글맞게 소리쳤어요. 목소리에는 친근함을 위장한 교묘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르는 넘어 보이는 할머니는 몸을 움츠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태식 씨, 어제 드린 걸로는 부족한가요? 부족하긴 뭐가 부족해. 자리세가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 여기처럼 좋은 자리에 앉아서 돈 벌면서 그 정도도 못 내시겠어. 태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슬금슬금 시선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모두 이런 일에 진절머리가 난다는 표정이었죠. 서유는 생선을 다듬던 손을 멈추고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꼬깃꼬깃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태식에게 건넸어요. 태식은 돈을 받으면서도 인상을 팍 썼습니다. 에게게. 이게 다야 진짜 성의 없네? 할머니, 정말 이게 다라니까. 어제는 영장사가 안 돼서 장사가 안 되면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기서 장사 못해. 아라태식이 할머니의 좌판을 발로 툭 걷어찼어요. 신문지 위에 놓여있던 나물들이 바닥으로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어머나 할머니는 황급히 무릎을 꿇고 흙 묻은 나물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태식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서윤의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졌어요.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해외 파병 당시 무고한 민간인을 보호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약자를 괴롭히는 무력 집단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던 선량한 사람들. 똑같은 구조가 바로 내 고향 시장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그만 봐라. 미자 씨가 딸의 어깨를 살짝 쳤어요. 딸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가워지는 걸 봤거든요. 군인 시절의 서윤을 떠올리게 하는 얼음장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 누구예요? 강태식이라고. 상인연합회에서 일한다나 봐. 그냥 신경 쓰지 마라. 미자 씨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서윤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무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두려움의 원인이 바로 저 남자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태식은 할머니를 지나쳐 다른 상인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젊은 트럭 상인이었어요. 야, 너 어제 내가 말했지. 트럭 자리 옮기라고. 근데 왜 아직 그대로야?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바로 옮기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이야. 지금이 몇 시인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여기서 장사 접고 싶어. 태식이 트럭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콱 내리쳤어요. 젊은 상인은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유는 그 모든 것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키고 있었어요. 오후 2시쯤 태식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서유는 생선포를 자르면서도 계속 그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군 훈련에서 배운 감시 기법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적의 패턴을 파악하고 약점을 찾고 대응 방안을 머릿속으로 수없이 시뮬레이션 하는 것. 이번에는 장애를 가진 좌판 상인이었습니다. 한쪽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50대 남성이었어요. 그는 작은 돗자리 위에 앉아 채소를 팔고 있었습니다. 야, 이거지 같은 놈아, 여기가 네 안방이냐. 길바닥에 그냥 주저앉게 태식의 막말에 장애인 상인은 몸을 움츠렸어요. 하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참아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달리 갈 데가 없어서요.
갈 데가 없어. 그럼 집에나 처박혀 있지? 왜 여기 나와서 꼴 보기 싫게 굴어? 태식이 발로 채소 몇 개를 툭툭 차버렸어요. 무와 배추가 바닥을 대굴대굴 굴러다녔습니다. 장애인 상인은 급히 무릎을 짚고 채소를 주우려 했지만 태식이 그것마저 발로 막았어요. 아이고, 느려 터진 것 좀 봐. 이러니까 누가 사가겠냐고. 서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해외 파병지에서 테러리스트들이 민간인을 괴롭히던 장면과 겹쳐 보였어요. 그때는 작전 명령에 따라 움직였지만 지금은 그런 명령도 제약도 없었습니다. 오직 개인의 선택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미자 씨는 딸의 변화를 감지했어요. 서윤의 어깨가 잔뜩 긴장했고 손에 징칼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려는 필사적인 노력의 흔적이었죠. 서윤아, 그만 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있어. 왜요? 그냥 들어가. 엄마 혼자 할 수 있어. 하지만 서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더욱 집중해서 태식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그가 어떤 패턴으로 상인들을 압박하는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었어요. 태식은 이제 여성 상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젓갈을 팔고 있었는데 태식이 그녀 앞에 바짝 다가섰어요. 누님, 오늘따라 예쁘시네. 장사는 좀 돼? 네. 뭐. 그럭저럭요. 여성 상인은 불편한 기색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좌판 때문에 더는 피할 곳이 없었어요. 태식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젓갈 맛이나 좀 볼까? 누나가 직접 먹여줘봐. 저기, 시식용은 따로 있어요. 에이, 그런 거 말고 누나가 직접 떠서 먹여달라니까. 태식이 여성의 어깨에 슬쩍 손을 올렸어요. 여성은 몸을 굳히며 그 손을 피하려 했지만 태식은 더욱 노골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손 치우세요. 왜 이래 단골 손님한테 이 정도 서비스도 못 해줘. 그 순간 서윤이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미자 씨가 딸의 팔을 잡았지만 서윤은 조용히 그 손을 떼어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서윤아. 안 돼. 너까지 저런 진흙탕에 빠지면 절대 안 돼. 이미 빠졌어요. 제가 여기에 온 순간부터요. 서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차가웠습니다. 미자 씨는 그 음색에 소름이 오소소 돋았어요. 그건 군인 박서윤의 목소리였거든요. 제발, 제발 모른 척해라.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야. 상관없는 일이 아니에요. 엄마도 저 사람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미자 씨는 깜짝 놀랐어요. 서윤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사실을 딸은 이미 다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서윤아, 엄마,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서윤이 엄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실망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엄마의 마음은 이해했지만 동시에 그 침묵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미자 씨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너한테까지 이 진흙탕 묻히고 싶지 않아서 너는 깨끗하게 살았으면 해서. 그 순간 서윤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엄마의 진심은 알겠지만 더 이상은 방관할 수 없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 가족, 내 터전을 지키는 문제였어요. 태식의 행동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여성 상인을 희롱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다른 상인들을 향해 협박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다들 잘 봐도 이게 내 말 안 듣는 놈들의 끝이야. 알았어. 서윤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다음날 아침, 서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 30분. 아직 시장이 잠에서 깨어나기 전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젯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서윤은 결국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마음속에서는 이미 모든 결정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새벽 공기를 마시며 서윤은 자신의 선택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군인으로서 받은 훈련,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악을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건 악에 동조하는 것과 같다는 신념이었죠. 미자 씨는 딸의 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깼어요. 부엌에서 차를 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끓인 차는 항상 똑같은 농도였어요. 정확한 시간, 정확한 온도, 정확한 양. 군대에서 몸에 밴 정밀함이
이런 사소한 일상에도 묻어났습니다. 서윤아, 일찍 일어났네. 네. 잠이 안 와서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니? 미자 씨는 딸의 표정을 살폈어요. 어제부터 서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미자 씨는 그 눈빛이 불안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이 엄마한테도 그런 짓 했죠. 서윤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더 이상 돌려 말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자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두 번이 아니야. 자리세라면서 돈을 뜯어가고 안 주면 손님들 다 보는 앞에서 소리 지르고 네가 오기 전 주에는 가게 안까지 들어와서 미자 씨는 말을 멈췄어요. 차마 그 이상은 딸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했어요. 엄마가 겪었을 모욕과 두려움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경찰에 신고 안 하셨어요? 신고해봤자 소용없어. 태식이 그놈이 구청이랑도 아는 사이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괜히 신고했다가 더 큰 보복이나 당할까봐 무서웠지. 서유는 차를 마시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권력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폭력, 시스템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약자들, 해외에서 봤던 끔찍한 상황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어요. 오전 10시쯤 어김없이 태식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그 차림 그대로 양복 재킷에 슬리퍼 차림이었어요. 얼굴에는 어제보다 더 거만하고 불쾌한 표정이 걸려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그의 모습을 보자마자 슬금슬금 고개를 숙이는 것이 서윤의 눈에 들어왔어요. 태식은 곧장 미자 씨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서윤은 생선을 손질하는 척하며 그의 접근을 날카롭게 지켜봤어요. 심박수가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투 직전에 느끼던 그 익숙한 감각이었죠. 어이. 아줌마 딸 왔다며 태식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벌써부터 시비를 걸 작정인 말투였습니다. 미자 씨는 몸을 굳히며 대답했어요. 네. 휴가 나왔어요. 휴가이야. 군인이구나? 그럼 월급도 빵빵하겠네. 엄마 좀 도와서 자리세 좀 제대로 내라고 하지. 그래 이미 드렸잖아요. 그게 제대로 낸 거야. 딸내미 군인 월급까지 합치면 그 돈이 얼만데. 그 푼돈이 전부라고 장난의 태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상인들의 시선이 전부 이쪽으로 쏠렸어요. 서유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생선을 다듬고 있었지만 온 신경은 태식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다예요.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장사가 안 돼. 그럼 더 열심히 하든가? 아니면 여기서 장사 접든가. 해야지 안 그래. 태식이 좌판에 놓인 생선 몇 마리를 손으로 툭툭 건드렸어요. 미자 씨는 깜짝 놀라며 그의 손을 막으려 했지만 태식은 더욱 거칠게 굴었습니다. 아, 왜 손님이 생선 좀 보겠다는데. 왜 마가 손님이 아니시잖아요. 뭐 손님이 아니라고. 야, 내가 이 시장에서 쓰는 돈이 얼만 줄 알아. 내가 없으면 이 시장이 안 돌아가. 이 아줌마야. 태식이 미자 씨의 팔을 거칠게 확 잡아챘어요. 그 순간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팔을 쥔 손에 힘이 바짝 들어갔어요. 하지만 아직은 참았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했어요. 아파요. 이거 놓으세요. 아파. 이게 아픈 거야. 진짜 아픈 게 뭔지 한번 보여줘. 태식이 미자 씨의 팔을 더 세게 비틀었어요. 앙미자 씨가 짧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서윤이 일어섰어요. 서윤은 천천히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한 손가락씩 차례대로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침착하게 벗어냈어요. 그 느린 동작을 지켜보던 미자 씨는 딸의 변화를 직감했습니다. 서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더 이상 시장 생선가게 딸이 아닌 육군 707 특임단 소속 최정예 특수요원의 눈빛이었어요. 어머니 손 놓으시죠? 서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낮았습니다. 어떤 감정도 섞이지 않은 차분하고 냉정한 음성이었어요. 태식은 처음에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고작 30살짜리 여자가 자신에게 뭘 어쩔 수 있겠냐는 오만하면 뭐라고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질이야?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어머니 손 놓으세요? 서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그 짧은 움직임에 태식은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서윤의 몸짓에는 일반인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틀어짐 없는 발걸음, 정확한 어깨 각도, 심지어 호흡까지도 이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야, 너 군인이라며 군인이 민간인한테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이거 군법 위반이야. 알아 태식이 비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서윤이 뿜어내는 기운이 점점 그를 압도하고 있었거든요. 군법 위반이요. 서윤이 자신의 옷을 쓱 내려다봤어요. 평범한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금 제가 군복을 입고 있나요? 지금 여기 서 있는 건 군인이 아니라 딸입니다. 내 어머니를 지키려는 딸이요. 미자 씨는 딸의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동시에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서윤이 이런 험한 일에 휘말리는 것을 정말 원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서윤아, 됐다. 그만하고 들어가자. 응, 안 됩니다. 이제 안 참아요. 서윤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군 생활이 그녀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었어요. 악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이라는 것. 그리고 정의는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죠. 태식은 서윤의 기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미자 씨의 팔을 놓았어요.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시장의 모든 상인들이 지금 이쪽만 쳐다보고 있었으니까요. 이 미친년이 진짜 내가 누군 줄 알고 나한테 대들어 여기가 내 집이야. 내 집, 네. 제 집입니다. 서윤의 대답은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태식뿐만 아니라 주변 상인들까지 모두 놀랐어요. 서윤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20년 넘게 피땀 흘려 장사하신 곳이니까 제 집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곳 사람들을 더 이상 괴롭히는 거 제가 막을 겁니다. 태식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자신의 권위에 이렇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람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좋아. 그럼 어디 한번 해보자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년한테 똑똑히 보여줄 테니 태식이 주먹을 꽉 쥐고 서윤에게 달려들 기세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서윤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대의 움직임을 뼛속까지 꿰뚫어보듯 관찰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거리, 각도, 타이밍,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죠. 내 뒤엔 아무도 없어. 경찰도, 군대도 아무도 너 혼자서 뭘 어쩔 건데? 태식의 말에 서윤은 작게 피식 웃었어요.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뒤에 아무도 없다고요. 틀렸습니다. 서윤이 어머니를 그리고 주변의 상인들을 천천히 돌아봤어요.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그 눈 속에는 작은 기대의 불씨가 보였습니다. 제 뒤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고통받아온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이요. 그 순간 태식이 서윤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그 주먹은 허무하게 허공을 갈랐습니다. 서윤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서윤의 움직임은 마치 한 마리 나비처럼 가벼웠습니다. 태식의 주먹이 허공을 가르는 찰나 서윤은 이미 그의 오른쪽으로 몸을 틀어 피해 있었어요. 그리고 지체 없이 정확하게 태식의 턱을 노린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발끝이 턱에 닿는 순간의 타이밍과 각, 그리고 힘의 조절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꽈당 태식의 머리가 뒤로 꺾이며 그대로 바닥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나 주변에서 지켜보던 상인들이 일제히 숨막힌 탄성을 질렀어요. 아무도, 정말 아무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동안 저 무지막지한 태식에게 짓눌려 살던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태식은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고개를 흔들며 겨우 일어났어요.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났습니다. 잇몸이 찢어진 것 같았어요.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얼굴로 서윤을 노려봤습니다. 이 미친년이 진짜로 날 쳤어 너. 죽고 싶어. 태식이 허둥지둥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어요. 몇 초 후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야, 빨리 좀 와봐. 자갈치 시장인데 어떤 미친년이 나한테 대들고 있어? 빨리 전화를 끄는 태식이 서윤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봤어요. 하지만 서윤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집중력이 높아진 상태였어요. 수많은 실전을 겪은 서윤에게 이 정도 상황은 위협 축에도 끼지 못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태식의 똘마니로 보이는 남자 3명이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덩치들이었습니다. 척 보기에도 어깨에 힘 좀 주고 다니는 녀석들 같았죠.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전현이야. 전현이 날 쳤어. 아주 박살을 내나. 똘마니 중 한 명이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키가 멀대같이 큰 남자였는데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야, 이 계집애가 어디서 겁도 없이 까불어. 지금 당장 사과하고 무릎 꿇으면 특별히 봐줄게.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상대방들의 위치와 동선을 빠르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3명이 교묘하게 삼각형을 이루며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전형적인 집단 공격 대형이었습니다. 미자 씨는 딸이 걱정되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서윤이 손짓으로 막았어요. 괜히 엄마가 다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엄마, 뒤로 물러나 계세요. 서윤아, 제발 그만해. 너무 위험해. 괜찮습니다. 금방 끝날 거예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해외 파병지에서 이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도 수없이 겪어봤으니까요. 무기도 없고 훈련도 받지 않은 어설픈 양아치들일 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정면에서 왔어요. 키 큰 남자가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서윤은 가볍게 그의 팔을 잡아 비틀면서 팔꿈치로 옆구리를 정확히 가격했어요. 상대가 고통으로 몸을 구부리는 순간 그대로 무릎으로 얼굴을 올려쳤습니다. 두 번째 공격자는 옆에서 접근했어요. 서윤은 첫 번째 공격자를 방패 삼아 밀어내며 회전, 그대로 두 번째 공격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균형을 잃고 고꾸라지는 상대의 등을 손날로 강하게 내리쳤죠. 세 번째 공격자는 뒤에서 서윤을 덮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이미 그의 움직임을 전부 읽고 있었어요. 뒤로 팔꿈치를 찔러 상대의 명치를 가격한 다음 눈 깜짝할 새에 돌아서며 정권으로 턱을 올려쳤습니다. 모든 상황은 3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3명의 똘마니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숨 한 번 거칠어지지 않은 채 싸늘하게 태식을 바라봤어요. 너희 같은 건 싸움이 아니야. 그냥 정리일 뿐이지. 서윤의 말에 태식은 경악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의지해왔던 물리적인 힘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처럼 무너져버린 거였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서윤이 전혀 흥분하지 않은 채 마치 벌레를 잡듯 이 모든 것을 처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그저 입을 떡 벌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공포의 대상이었던 태식과 그의 무리들이 연약해 보이는 여자 하나에게 완전히 제압당하는 것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한 겁니다. 누군가는 이 모든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고 있었어요. 태식은 땅바닥에 주저앉은 채 서윤을 올려다봤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진짜 공포를 느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휘둘렀던 폭력이 얼마나 허약하고 초라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서윤 앞에서는 자신의 모든 위협이 그저 어린애 장난처럼 무력해 보였거든요. 너 이거 폭행이야. 당장 신고할 거야. 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하지만 그 말에는 전혀 힘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지는 너무나 명백했으니까요. 서윤은 조용히 태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굽혀 그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신고하세요. 저도 할 말이 아주 많거든요. 뭐뭘 신고해. 네가 어머니한테 한 짓, 여기 다른 상인분들한테 한 짓들 전부 다요. 증거도 많고 증인도 많으니까 꽤 재밌을 것 같은데요. 태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동안 자신이 저질러온 온갖 악행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성희롱, 폭행, 갈취, 정말로 경찰이 개입하면 자신에게 불리한 일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이때 한 상인이 휴대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 태식에게 희롱을 당했던 바로 그 젓갈가게 주인이었어요. 내가 똑똑히 다 녹화했어요.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누가 먼저 폭력을 휘둘렀는지 전부 다. 그러자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태식의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두려워서 참고만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서윤의 행동이
그들에게 잠자고 있던 용기를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저 인간 때문에 우리 딸이 무서워서 시장에 못 나온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가게 안에까지 들어와서 함부로 몸을 더듬는데도 보복이 무서워서 신고도 못했다고요. 여기저기서 억눌렸던 증언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서유는 그 모든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어요. 엄마만 당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강태식은 이 시장 전체를 공포로 지배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태식은 상황이 완전히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변에 모인 상인들의 시선이 활활 타오르는 불길처럼 느껴졌어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자신을 향해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 알았어. 알았어? 오늘은 그냥 간다? 태식이 일어나며 어물쩍 자리를 피하려 했어요. 하지만 서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만요. 가시기 전에 하실 일이 있죠? 뭔데? 사과부터 하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태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 강태식이 감히 저런 것들한테 사과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과 내가 왜 안 하시겠다는 거죠? 서윤이 다시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그 순간 태식은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윤의 존재감이 다시 한번 자신을 압도해오고 있었거든요. 미안합니다. 태식이 모기만 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서윤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하세요.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크고 분명하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태식이 있는 힘껏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쓰러진 똘마니들을 부축해 허둥지둥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윤은 그들이 시장 골목 너머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묵묵히 지켜봤어요. 그때였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한두 명씩 치기 시작하더니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져 시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서유는 당황스러워하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미자 씨가 딸에게 다가와 말없이 꽉 안아주었습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었습니다. 서윤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하지만 서윤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태식 같은 인간들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더 큰 보복이 올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서윤이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태식은 보복은커녕 쥐 죽은 듯이 자취를 감췄어요. 하지만 그 사건의 여파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누군가 촬영했던 그날의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가면서 순식간에 퍼져나간 것입니다. 영상 제목은 자갈치 시장 특전사 누님의 정의 구현이었어요.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대부분은 서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내용이었지만 일부는 과도한 폭력이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곧이어 상인들의 증언 영상들이 추가로 올라오면서 여론은 완전히 서윤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지역 뉴스에서도 이 사건을 비중 있게 다뤘어요. 자갈치 시장 폭력배 제압한 의로운 현역 군인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됐습니다. 기자들이 시장으로 몰려와 상인들을 인터뷰했어요. 그동안 두려워서 숨죽이며 살아왔던 이야기들이 하나씩 세상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쏟아지는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어요. 대신 조용히 어머니 일을 도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끓고 있었어요.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이런 식으로 세상의 주목을 받는 것은 원하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태식과 그의 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동안 신고가 들어와도 묵살되던 사건들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윤아, 경찰서에 가야 하는 거니? 미자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서 증언해야죠. 저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죗값을 받게 하려면요. 경찰서에서의 조사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서윤은 태식의 행동을 상세히 진술했고 자신이 사용한 무력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정당방위의 범위 안에서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최소한의 힘만을 사용했다는 것이 서윤의 주장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태식의 과거 행적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폭력 조직 활동 경력, 온갖 갈취와 폭행 사건들, 그리고 일부 공무원들과의 유착 의혹까지 서윤이 쏘아 올린 작은 공 하나가 훨씬 더 큰 규모의 수사로 번져나간 거예요. 심지어 다른 지역의 시장 상인들에게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제보들이었어요. 서윤의 사건이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부랴부랴 전통시장 내 조직폭력 척결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서윤은 이런 정치적인 쇼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사람들이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부당한 일에 함께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얻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이 진짜 변화였습니다. 휴가가 끝나갈 무렵 서윤은 부대 복귀를 준비했습니다. 미자 씨는 딸을 위해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주었어요. 서윤이 좋아하는 반찬들로 칸칸이 가득 채워진 사랑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서윤아, 근데 너 왜 이렇게 조용하니? 미자 씨는 딸의 침묵이 걱정되어 물었어요. 서윤은 그제야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깊은 만족감과 평온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냥 좋아요. 뭔가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에요. 제자리네. 제가 있어야 할 자리요. 누군가를 지키는 자리. 서윤은 가방을 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시 군복을 입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복귀하는 마음가짐이 조금 달랐어요. 단순히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다갈치 시장 어귀에는 작은 현수막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상인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현수막을 보며 잠시 발걸음을 멈췄어요. 정의는 기다려주지 않았. 누군가 시작했을 뿐이다. 짧은 문구였지만 그 안에는 깊고 무거운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의는 거창한 구호나 완벽한 시스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작은 용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시장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약속했어요. 언제든 이곳이 다시 위험에 처하면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 약자를 지키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부산역으로 향하는 길. 서윤의 발걸음은 올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무겁거나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똑똑히 확인했기 때문이었죠. 기차가 떠나는 순간 서윤은 창밖으로 저 멀리 자갈치 시장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작지만 확실한 변화의 씨앗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완벽한 정의가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정의였으니까요.